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신적폐청산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와 스탑 바이 피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신적폐청산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특히 21대 국회 들어와서 180석의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거의 헌법을 마비시키는, 헌법을 불구화시키는 이러한 반민주적 법률들이 양산되는 그러한 과정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큰 위기이자 이 정권이 쌓아가고 있는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며, 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정권 교체 후에 저희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헌법적 질서 내에서 이러한 신적폐를 청산하는 수단으로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헌법 72조에 있는 국민투표에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정권 교체 후에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된 기본과 정상이 작동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투표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투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 또 헌법적 의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의 그 장점,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투표가 갖고 있는 그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이 국민투표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비교법적인 고찰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상에 있는 국민투표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가 쟁점화되어야 하는 이유, 특히 우파 시민사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Stop by people. 국민이 멈추는 거죠. 국민에 의해서 멈추는 겁니다. 무엇을 멈추는 겁니까? 신적폐청산이죠. 특히 악법들을 남발하는 것을 국민이 이제 멈춰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운동을 하나의 시민사회의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같이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고민은 이런 겁니다. 다행히도 4.7 보궐선거에서 그래도 이 정권의 폭주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드러난 민의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사실 이 극한 요소야 돼. 극하다고 제가 표현드린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입법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거의 무력화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힘의 불균형, 극한 불균형,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과 기본의 회복이라는 이 급박한 과제를 실행해낼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2년 대선에 나서는 그 주자들, 결국 이제 대선 주자들 중에서 한 명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또 끌어나갈 텐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분명한 가치 검증의 기준이 국민들에게 있을 때라야만 제대로 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헌법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입법부를 견제하는 유효한 통로입니다. 국민투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직접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의민주정을 보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수단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수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제 하에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어떤 수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의미에서의 대통령은 사실은 호민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수의 독재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편향된 위험한 다수의 독재를 사실상 또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적으로 국민투표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헌법에 국민투표제가 있습니다. 72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에게는 이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투표에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만은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가 적극적으로 실시됐을 때 사실은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 지배가 사실은 정당 지배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곡되어 있는 정당 지배 왜곡에서 국민 지배로 이행하는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국회의원이 말로는 사실 뭐 국민의 대리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당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죠. 이 정당의 대리인으로 국회의원이 전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타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도 국민투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임된 의사는 위임자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임된 의사 누가 주는 것입니까? 국민이 주는 것이죠. 바로 위임자가 주는 것입니다. 자,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 선거를 통해서 4년 동안 위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국민들의 의사는 그 안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스럽지만 않다고 하면 사실은 위임자의 진정한 의사를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해 보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추정해서 하는 추정적 의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현실적 의사가 확인된다 그러면 이 현실적 의사가 추정적 의사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이 국민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도 사실은 불완전한 삼권 분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당에서 나오는 대통령이 있는 이상 사실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일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입법 행정이 하나이고 거기에 뭐 사법부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정도의 이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정치적인 현실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입법부가 전행할 경우에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그 장치,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이 있죠.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출한 하원도 있지만 각 주별로 동등한 숫자의 그 상원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하원의 다수의 행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참사원이라고 그래서 뭐 상원과 같은 명확하게 뭐 상원 정도의 권한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원에 의해서 입법권이 남용됐을 경우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러한 중간에 뭐 쿠션이라 그럴까요? 그런 장치가 전혀 지금 없습니다. 바로 그 없는 상태, 위험한 상태가 지금 21대 국회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력한 야당,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법으로든지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형적인 입법부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입법부인 것이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법부는 국회는 상당히 민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헌법의 원리를 생각했던 사람들, 국가의 통치구조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사실은 입법이었습니다.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이 일찍부터 입법부의 독재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입법부가 전행할 경우에 그 위험성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몽테스키의 그러한 경고, 그런 지적, 또 그 과거의 인류 역사의 경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입법부는 입법부 내에 그 선출 방식과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원화된 조직이 이루어져서 상호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상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완충 장치가 없는 상태의 입법부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가장 위험한 현상을 우리는 지금 오늘날 21대 국회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 위험한 상태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위헌적 법률이 남발함으로써 이제는 뭐 저희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개인 영역에까지, 개인의 양심의 영역에까지 이 국민을 예속화시키고 이러한 법이 하나의 인위적인 새로운 정치적 도덕을 만들어가는, 정치 윤리를 만들어가고 이념에 편향된 사회를, 예속화된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불안한 경고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하의 위헌 법률들은 국민들의 전체 위임 한도를 완전히 벗어나고 현실적 의사와도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저게 임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국민들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민심의 분노가 표출됐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민심의 분노는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체제 자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데 대한 위험, 그에 대한 깊은 분노, 이것들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소수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고, 또 특정 진영, 특정 지역, 어떤 지역에 대학을 만들고 어떤 지역에 인재를 더 몰아주는 이러한 식의 편파적인 국가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전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 깨어남이 분노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의석은 그대로일 텐데 저 의석 그대로의 입법 폭주를 그대로 두고 봐야만 할 것인가? 다른 견제 수단은 없는 것인가? 이제 그 견제 수단이 바로 헌법적 테두리에 한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또 과거의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국민에 의해서 견제 수단이 아닌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신임 투표로 연결될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남용되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뭐 대의 정치가 이제 무력화되고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까지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민투표에는 국민이 제안하는 국민 발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민 발안까지 허용할 경우에는 온갖 각 진영, 각 정파, 각 개인의 모든 그 욕심들이 다 국론 분열의 그 소재가 되어서 1년 내내 대한민국은 국민투표하다가 볼일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민투표는 뭘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국민투표는 거부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부권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 아주 그 일찍부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는 행동이 아니라 중단을 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총회는 뭡니까? 총회는 말하자면 국민들 전체가 집단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을 대표적인 우리가 총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총회에서는 yes, no 이것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을 내놓아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국민투표는 무엇이냐? 국민 거부투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권능이 아닌 소극적 저지 권능으로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국회의 입법권 이것을 약화시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를 통한 법률 정책에 대해서 국민 반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입법권이 제대로 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원리의 가장 투철한 그러한 방식이 되는 것이죠. 보완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 반환 투표에 대해서는 이건 악용 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국민 반대로 거부권만 허용하는 국민투표를 말씀드린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국민투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각 주가 거의 국가죠. 사실은 독립된 국가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헌법이 연방에 위임하지 않거나 주에 대해서 주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주가 다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는 직접 국민투표제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없습니다만은 각 주에서는 국민투표, 주민투표겠죠. 주민투표를 하는 곳이 37개 주입니다. 그래서 이 37개 주에서 이제 주민투표를 하는데 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예컨대 공기업을 설립한다라든지 또 특히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이제 부채를 지게 될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어떤 그 규정들 이런 것들을 자치원장 같은 것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하도록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보완함으로써 상당히 유연한 정치 구조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당에 의해서 왜곡된 지배 체제를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민투표제를 갖고 있는 주들은 그렇지 않은 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세율을 보인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투표하면 가장 활성화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거의 일상적인 하나의 정치 과정으로서 국민투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간의 그 조화를 깨하고 또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정책에 대해서 시민 공론이 활성화되고 있죠.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예컨대 몇 년 전인가 스위스에서 아마 기본소득을 아마 어느 정책으로 얘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이 국민들이 나서서 이것을 거부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스위스는 국민투표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적 국민투표가 있고요. 하나는 선택적 국민투표가 있는데, 의무적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이라든지 국제조약의 체결, 이런 경우엔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하면 바로 이 법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법률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가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바로 국민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하는 그 대부분의 행위와 규제는 선택적 국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의결되고 나서 90일 내에 5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당의 법안은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법률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위스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또 의회에서의 다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아주 다층적인 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상원 비슷하게 캔톤이라 그러죠. 각 주별로 그 동일한 인원의 대표자를 보내서 또 전체적인 정치 의사 결정 구조에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필요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국가로서 국민투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1948년 그 이태리 헌법에 국민투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1970년대까지 사실은 이 절차에 관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가 1974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태리에서 국민투표 요건은 5개의 주 또는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은 대법원에 신청하게 되고요. 국민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재에서 실제로 50만 명에 대해서 적격성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국민투표에는 유권자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법안을 폐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태리 국민투표는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 폐지, 헌법 개정, 그다음에 자문형, 각 지방마다 있는 그 주민투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법령 폐지 국민투표입니다. 헌법 개정은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이제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죠. 이태리에서 재미있는 것은 국민투표 거부의 그 대상이 새로 입법된 법안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행 법령도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된 지 한 10년 된 법률도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 구조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법률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서 조세법이라든지 예산 관련 법률이라든지 사면, 국제조약 비준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민투표 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국민이 제안하는 형식의 국민투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국민투표 시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중 국민투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손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령 폐지 국민투표 현황을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결된 것이 5번 정도 되고요. 부결이 5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이 9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974년부터 지금까지 20번 정도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한 그중에 절반가량은 한 50%가, 유권자의 50%가 참여하지 않아서 부결이 됐고요. 나머지 그중에서 한 반 정도에서 절반은 가결이 됐고 절반은 부결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대해서, 또 정치 체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제 획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소위 정당이 지배해서 국민의 지배로 이행하는데 이 국민투표가 이제 기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정치개혁의 수단으로서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 편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 이태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국가 아니냐, 옛날에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 이런 걸 봤을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이태리 수준을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통합적인 국민투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태리에 있는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유럽연합대학원에서 방문 교수를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이상으로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 남쪽에 나폴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밀라노까지 이르면 완전히 문화, 경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독립하겠다고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만큼 지역적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나마 안정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체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통일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분출구가 있다. 국민투표라고 하는 분출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소수 정파에 의한 나눠먹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심하겠죠. 국민투표가 그나마 그것을 막아주고 그들에 의한 정치를 국민 모두에 의한 정치로 그나마 완화시켜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국민투표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793년에 최초로 국민투표가 실시됐고요. 지금 현행 헌법에 3가지 유형의 국민투표를 두고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국민투표를 신임투표화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유럽연합 가입이라든지 또 유럽연합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내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국민투표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는 국민 거부 투표가 없습니다만은 각 주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헌법, 주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또 의회 해산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발안제, 주민 발안제가 되겠죠. 그리고 주민 투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의 특징은 국민 발안은 의회에다가 그것을 촉구하고 의회가 거부할 경우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그런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에 국민투표 규정이 있는데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투표의 부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러니까 의회가 아마도 자기들은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그래도 국민의 의사를 더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조건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하원 다수가 또 국민투표의 부의를 요구함으로 해서 서로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마크의 사례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국민투표를 하도록 회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파가 의회 내에서는 의석수에 밀려서 법안 통과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3분의 1 이상의 의석이 되면 의장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국민투표 여기에는 정족수를 두어서 유권자 과반수가 참여해서 가결 정족수는 전 유권자의 30% 이상이 가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국민투표 요건으로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의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절대 다수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요청으로 할 수 있는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주체가 두 군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권자 과반수가 참여한 국민투표에서 가결이 되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투표 제도가 들어온 것은 언제일까요? 1954년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1954년 그 헌법 제7조의 2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 가결을 거친 후에 일정한 선거권자들이 요구를 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절차법이 만들어진 것은 한참 후였죠. 1962년에 국민투표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지금은 이제 국민투표법입니다만, 이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어서 우리나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민투표의 성격에 관해서는 이 국민투표가 정책투표의 성격만 갖느냐 아니면 신임투표의 성격도 같이 갖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 세종시 그 위원 관련한 그 결정에서 헌법 제72조에 있는 그 정책투표는 레퍼런덤, 정책투표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신임과 결부 시에는 위헌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골자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 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어떤 사안을 부의해서 그것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신임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신임과 연결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때만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된 국민투표, 레퍼런덤, 정책투표에 대한 성격에 맞는 그런 것일 겁니다. 자, 그럼 국민투표 회부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헌법 제7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느냐?
사실 국민들에게도 기본권으로서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에 국민투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외국의 사례들 보면 일정한 유권자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회부해야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외교, 국방, 통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적이고 그만큼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을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경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국가 안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천재지변, 전쟁, 굳이 그런 데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문제되는 것, 위헌이 문제되는 사안,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 안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헌법 72조가 얘기하는 중요 정책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당면 과제는 뭡니까? 인구 재앙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국가 안위로 봐야 되느냐? 당연히 저는 국가 안위로 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인구 재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법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부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생각하는 추정적 의사가 아닌 국민의 현실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한 정책은 모두 다 망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헌법적인 해석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국민에게도 기본권으로서 국민투표 회부권 요구권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관련해서는 지난번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위헌 결정 사건에서 그때 이제 8대 1로 의견이 갈렸는데 전부 다 그것은 국민투표,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것은 굳이 서울을 관습 헌법으로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8분은 관습 헌법으로 봤죠. 헌법으로 봤으니까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투표 안 거쳤으니까 이것은 국민투표권 침해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간 것이고요. 그 중에 그 한 재판관은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헌법 72조에는 중요정책에 들어가는 것이다. 중요정책에 들어가는데 이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위헌이다. 그렇게 별개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에 의하면 바로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별개 의견이었습니다만 굉장히 귀 기울일 만한 그러한 법적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을 모은다 그러면 그 별개의 의견이 헌재의 뭐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그러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가? 특히 이제 그 발안권까지 포함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인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왜 법률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법치국가에서 이 법률은 본질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정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또 법기술적으로도 어떻게 국민투표에 의해서 가결된 그러한 법률을 어떻게 효력을 발생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현행 대통령 같은 경우 정부 입법이 가능하죠. 대통령의 법률안 제한권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쪽이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설이 됐든 부정설이 됐든 간에
이 법률안을 대상으로 해서 가결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거친 법률은 일반 법률보다 우위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심사에서도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내놓는 그런 국민투표, 법률안을 내놓고 국민투표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면 이 발안을 제외하고 최소한 법률에 대한 국민 거부권은 가능한가? 저는 현행 헌법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태리가 바로 이제 그런 국가고,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국가죠. 덴마크나 다 그런 의회가 통과시켰어도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쪽이 바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법률에 대한 국민 거부권은 그것은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직접 거부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은 사실은 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안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그 논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은 명확하게 입법부와 대립하는, 입법부와 힘의 균형을 맞춘 주체로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입법부 여당의 1인자, 어떻게 보면 여당의 실질적인 오너죠. 여당의 오너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오너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에서 하는 것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나 그것은 국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이고, 여당이라고 하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안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잘못된 논리다. 오히려 실질적인 삼권 분립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안권까지 있기 때문이라도 국민에게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봐서 적어도 그 법률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비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헌법 제53조에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아닙니다. 제2요구권이고요.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더라도 지금 현행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그 법률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의 제의 요구는 사실 묵살되고, 사실 그 다시 가결한 그 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법률안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회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53조는 전혀 국회의 견제 기능, 헌법 53조를 빌어서 대통령을 통한 국민의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53조가 의미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국민투표 요건보다는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그 사유는 일단 대통령이 그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53조를 우리가 72조와 같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유, 그 정도 사유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진정한 산권 분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민관적인 역할로서의 대통령이 입법권을 견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국민들에게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법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의회 독재의 산물이다. 다수당의 횡포다. 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언제든지 대통령을 통해서 그것을 전체 국민의 의사에 물어봐라.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입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제53조를 적극적으로 제72조와 유기적으로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 또 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그 대선에서 우리가 국민투표를 쟁점화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지금 있는 이 악법 정비를 계획하고 선포하지 않는 정권 교체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비정상의 단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죠. 그리고 이러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여대 야소, 이것은 예정된 식물 대통령, 예정된 무능정부, 이것이 약속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악법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 또는 임기 내에는 이 법을 시행을 안 하겠다. 집행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로서 집행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묻는 어떤 전공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선거 구도를 이렇게 가져갔을 때 비로소 정책 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선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지금 그 헌법 불구화의 시대를 정상과 기본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대결의 선명성이라든지 또 국민투표 회부 대상의 법률 정책 위헌이거나 경제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거나 우리 미래를 갉아먹는 또 소수만을 위한 일부만을 위한 그러한 법률 정책들을 골라내서 그것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후보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권과의 어떤 그 차단을 선거 전략으로 갖고 올 텐데, 사실은 그 여당의 시즌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국민투표 회부 대상 법률 정책을 골라내고 후보자에게 압박함으로써 우리가 적어도 여당 후보자의 정권과의 꼬리 자르기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024년까지는 여당의 180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2024년에 입법부의 판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동안에 계속 대통령과 입법부 간에 각을 세움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명한 각을 세움으로써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그동안 수많은 그 악법들을 양산한 것을 국민들이 심판하게 되면 분명히 2024년 입법부 판세는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가 대선 때에 대선 과정에서 나와야지, 정권 교체의 극한 여소야대 극복 메시지로 나와야지만 상대방에게는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12개월 동안 악법들이 남발되는 것, 저들이 대못을 박아놓는 것이 저지되는 것이고, 대못을 박아놓더라도 한꺼번에 다 소용없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입법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의 그 행정부가 들어서 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거 전략으로 나올 텐데, 그런 선동을 할 텐데, 그러한 선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바로 한 칼에 날릴 수 있는 수단을 헌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 후에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힘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소위 입법부 내에서의 의원 내각제와 같은 그런 개헌을 통한 권력 나눠먹기, 권력 분점의 담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우리가 얼마든지 가동해서 바로 입법부를 견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톱시켜야만 하는 그런 법률과 정책이 뭔지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시대정신의 구현이라고 봅니다. 헌법 개정 없이도 국민투표 실시에 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국가적 공론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게 되고 또 입법 독재, 의회 독재의 위험한 현실을 국민 거부권을 제도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진정한 시민사회, 시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특정 이념,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이익으로 전락한 정치의 정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등의 전 온 국민의 민의와 무관하게 그들끼리만 기득권 세력끼리 나눠먹는 안정적인 고착, 세습의 기도를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대정신의 구현이고 이 시대정신의 구현을 바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사회의 전략과 실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을 Stop by People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구조는 링컨이 얘기했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정치 체제입니까? 여기서 people은 모든 사람을, 모든 국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국민에 의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인가? 자, 현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of them, by them, for them.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위한 정치 아닌가요? 이제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여기 그들 속엔 누가 있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깨문과 같은 이러한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그러나 가장 위험하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허무는 여론을 왜곡하고 대의민주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포함이 됩니다. 팬덤 정치로부터 바의 정치, 바 인질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는 선거만이 아닌 투표로 표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국민이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명령입니까? 스탑입니다. 고스톱 있습니다만은 고는 안 되는 거죠. 바라는 안 됩니다. 고 바이 피플이 아니라 스탑 바이 피플. 적어도 횡포는 국민이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의사와 이익이 무시되는 소수에 의한 정치 권력 남용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 특별법에서 보듯이 이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 전체의 이익은 국민 전체가 나서서 막아야 되고 보호해야 됩니다. Stop by people은 Stop of people입니다. 국민에 의한 멈춤이고 국민을 위한 멈춤이죠. 이것이 됐을 때 민주주의 본질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행동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일단 대선 후보군에 폐지 대상 각 법률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만약에 당신이 그 전에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법률, 이런 정책은 시행하지 않았겠다.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을 행사했겠다. 라고 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리스트를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해야죠. 당신의 생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후보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자발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폐지를 하든지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을 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임기 개시 후에 적어도 3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마침 우리 내년 대통령 선거 후에 지방선거가 있죠. 아마 그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그러한 스탑리스트, 폐지될 법령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24년 총선에서 지금과 같이 완전히 기울어진 입법부가 아니라 견제가 가능한 그런 입법부 의석으로 우리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시민사회는 스탑 바이 피플로 좀 연대해서 역량을 그동안에 결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언론과 국민적인 관심도 계속 우리가 여기에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